지난 시간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왕족과 귀족,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서민과 빈민층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달랐지요. 하지만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나폴레옹의 미래는 핑크빛만 가득한 듯했습니다. 과연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인생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나폴레옹이라고 달랐을까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뭐 그냥 미래가 밝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젊은 시절에 빨리 진급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미래가 보장된 거는 혁명 상황으로 보면은 그건 꼭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게 혁명 과정에서는 장군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5년 동안 보직 해임이 되거나 심지어는 처형을 당한 장군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680명이었습니다. 1년에 170명, 160명의 장군들이 보직 해임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는 조금만 잘못해도 정치적으로 엮이거나 뭐 군사작전 실패해도 혹독한 처벌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계급이냐에 따라서 혹은 목적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 맞아요. 정말 파리 목숨이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주제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쟁과 정치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한테도 뭐 보직해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처형이라든지 이런 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었어요? 아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같이온다고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잖아. 나쁜 일이 와요. 아, 나폴레옹이라서 나쁜 일이 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비슷해져. 정치 줄을 잡은 게 로베스피에르를 잡고 올라갔는데 그렇죠. 로베스피에르가 갑자기 몰락합니다. 아, 근데 로베스피에르 숙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로베스피에르는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후딱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네. 사람과 사회라는 게 후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회라는 건 정말 어렵고 복잡한 기계인데 이거를 그냥 망치로 쾅 때리면 고쳐지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도 싸워요.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다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최대 장점은 청렴이에요. 본인도 거기에 프라이드가 엄청났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부패했다.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당시 전 유럽의 국가 재정에서 제일 큰 수입이 우리는 다 조세 수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게요? 대부분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 국가들의 왕실이나 국가에서 가장 큰 수입이 내관매직이었어요. 특히 왕실에서는. 뭐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하다가 저런 게 나쁜 거야라고 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청렴하지 않던 게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청렴하지 않은 다르네요. 거하고 달라요. 네. 어쨌든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청렴하다고 다 되냐고. 아니 매관매직이 가장 큰 수입인 시대에 청렴해버리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것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제도 하나 없애면 뭐 하나 없애면 세상 다 해결됩니다. 뭐 금지 이러면 뭐 하나면 다 됩니다라고 믿는 게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뜬 거고 막상 맡겨놨더니 그걸 해서 안 되니까 왜 안 되지라고 고민하다가 너 때문이야. 결국은 이게 사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자. 그래서 막 뺐더니 일이 더 안 되다가 빠지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해치우게 된 거죠. 아무튼 이 바람에 나폴레옹이 이제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일명 이제 1794년 7월 27일 명칭은 이제 테르미도로의 반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 과정을 조금 극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로베스피에르가 7월 26일 날 뭐라고 공언했냐면 내일 27일 날 반혁명 분자들을 처단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사형 위기에 처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공언을 한 겁니다. 누구 특정 그거 지칭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국민 공연에
당연히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일 날 폴 바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 로베스피에르파가 선수를 친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파리 시청에 있는 로베스피에르 일당을 습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특혜 총상도 있고 뭐 일설에는 자살하려고 그랬다 또는 뭐 이제 충돌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20여 명이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한 60여 명이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나폴레옹은 그러면 너도 피에로의 최측근이지 하고 딱 걸린 거예요. 나폴레옹이 원래 보케르의 만찬이라는 약간 자커뱅스러운 책을 썼어요. 네. 그걸 로베스피에르 동생이 보고 끌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엄청 큰 줄이지. 로베스피에르가 죽을 때 동생도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막강한 줄이었지. 그러면은 이렇게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측근들 다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리겠네. 자, 들어만 와라. 너 썼잖아.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나폴레옹이 파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처형이 됐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의 위치는 파리가 아니라 그 프랑스 남부 지중해 해안 지역의 니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방맹군 포병 지휘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쪽에 니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코뱅의 일원이라는 게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8월 6일 날 그 니스 부근의 앙티베 성에 구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건 아니고 일단 구금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나폴레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지금 너희파 다 네. 지금 처단 당하고 했으니까 네. 지휘관 박탈, 구금 하고 갇혀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숙청이 피해 숙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구금이에요. 그게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이번에 툴렁 전투에서 나폴레옹 대위를 소령 보직에 주고 또 그 오기스트 로베스피에르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굽니까? 살리세티. 네. 그 살리세티가 나폴레옹을 구금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풀어주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 거죠. 구금하는데도 힘을 줬는데 어떻게 풀어주는데도 힘을 줬죠? 처음에 반 로베스피에르 파에 자기의 어떤 충성심 내지는 나는 로베스피에르파하고 다른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자코뱅이었겠지만 이 사람도 로베스피에르와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살리세티가 지시를 해서 감옥 내지는 이제 구금을 시킨 겁니다. 네.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만은 그러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숙청을 하거나 뭐 단두대에 보낼 필요는 없겠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단 2주 만에 8월 20일 날 구금 상태에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혼란 상태에서 나폴레옹을 보호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 건데 그런 어떤 그 구테타에 가까운 어떤 혼란 상황에서 살리세티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구금했다가 상황 좀 좋아지니까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나폴레옹도 로베스피에르가 숙청 당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가 청렴하다는 말을 듣고 경외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독재를 할 줄은 몰랐다. 내 형제라도 독재를 도모했으면 처단했을 것이다.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형제 처단 절대 안 합니다. 여우, 어쩜 이거 알리바이 아닌가요?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우다 진짜. 혹시라도 조사관이나 누가 왔을 때 피에르를 싫어하는구만. 그거 은근히 거기다가 이렇게 연필 하나 더 넣어서 잘 보이게 와서 이거 한번 제발 꼭 펼쳐봐라 해가지고 은근하게 이렇게 실제로 붙여놨을 이때는 거예요. 편지까지 뒤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써놓은 건 분명할 거고. 그럼 나폴레옹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살려고 별의별 국리를 다 했겠네요. 그 나폴레옹이 앙티베 성에 구금이 됐을 때의 모습이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림을 보시면은 나폴레옹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글돌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또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내가 뭐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반성하는 기미를 좀 보여주는 편지를 아니지. 쓸까? 저 그림은 나폴레옹이 당시에 앙티베 성에 갇혀서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전쟁을 연구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전쟁. 설마 뭐 정복 전쟁 같은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어떤 전쟁을 연구했다고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방면군 포병 지휘관으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국민공회에다가 이탈리아 방면의 작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테르미노도의 반동 때문에 구금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전투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전투냐면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1745년에 마를레부아 원수가 피에몬테 지역에서 작전을 했던 그걸 지도를 펼쳐놓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참 궁금한데 그 기록 누가 쓰는 건데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네. 목격자들이 되게 많고 네. 나폴레옹이 워낙 어쨌든 유명한 인물이어서 죽은 직후에도 벌써 수많은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략 헷갈리는 거는 옆에서 본 사람 얘기가 너무 많아. 사실은 옆에서 본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저게 뭐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 말은 실제로 지도를 보고 이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랬을 수도 있는 이거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주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 증언이 너무 네.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기를 적을 때는 당성을 증명하는 거고 나폴레옹은 벌써 판단을 한 거지. 지금은 능력을 어필할 때다.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하다. 이 역사 속의 영웅들은 정말 이런 게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한쪽으로는 내가 빠져나갈 나는 이 사람과는 달라요라는 것을 일기로 남기고 한쪽으로는 내가 나갔을 때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었네. 상대방의 약점을 봐야죠. 상대방의 약점을. 대단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역사가 이미 저희에게 스포일러를 했잖아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는 그러면 어떤 직책을 맡게 됩니까? 바로 중용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그 나폴레옹의 굉장히 안 좋은 비판을 하는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국민공회 오브리라는 그 의원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나폴레옹이 과도하게 빨리 진급했다. 두 번째, 이거는 가늠할 수 없을 무절제한 야망을 가진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서 견제가 자꾸 들어오니까 중책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계속 이제 이탈리아 방면군 포병 지휘관으로 남아 있다가 이제는 더 한직으로 프랑스 서쪽에 게릴라 소탕하는 반혁명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보병 여단장을 가라라고 보직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열받았죠. 사직서를 던집니다. 사직서를 딱 던지고 파리에 계속 체류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다시 결정적으로 이탈리아 방문군 사령관으로 임명돼 그 사이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통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직책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프랑스 그 전쟁성의 지형과의 일종의 고문 역할로 해서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뭐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해주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방면군이 작전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이나 참모들 입장에서는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다. 싫죠. 짜증나죠. 그럼 뭔데 잘난 척이야. 그래서 그쪽 방면군 지휘관 참모들이 엄청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미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이탈리아 방면군의 작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고위 부서에서. 그래서 지형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지도를 만들고 이런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작전을 구상하는 우리만 국방성 또는 합참의 역할을 하는 주요 부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상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주목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금된 상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쪽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능력치가 하늘을 찌르는 나폴레옹이 지금 사직서를 내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왜 나폴레옹은 이렇게 이탈리아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나폴레옹은 평생 카이사르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이사르를 모델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뭐야? 내가 오늘부터 카이사르 흉내 내면 내가 카이사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카이사르 흉내를 내는 거 이전에 왜 카이사르가 여기서 적절한가? 카이사르의 모든 행동들이 여기에 왜 들어맞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첫째, 당시 프랑스는 일단 혁명은 했어요. 자코뱅이든 지롱드든 혁명은 계속 나가는 건데 전 유럽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혁명이 성공하려면 어쨌든 대외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군대도 엄청나게 키워야 되고 그러면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여기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거두면 정말 카이사르급이 되는 거야.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혁명으로 공포 정치를 겪고 뭐 하든 자기가 이전 세상보단 다른 세상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로 개병제도 이미 시작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영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폴레옹은 이게 좋은 찬스예요. 그다음 또 하나 공포 정치까지 겪으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모든 걸 다 겪었어요. 피바다와 혼란과 경제 혼란이었단 말이야. 여기서 나폴레옹은 깨닫는 거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정이다. 어떤 안정이냐? 비굴한 안정이 아니라 승리하는 안정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가서 뭘 해서 갖다 주면 사람들은 따지지 않을 거다. 너 이거 어디서 뺏어왔니? 이게 누구 돈이니? 이런 거 안 따지는 때가 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사실 진짜 결정적인 게 있는데 지금까지 혁명 정부가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는 건 사실 전부 재정 문제였어요. 혁명을 한 것도 사실 재정 문제 때문이잖아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안정성에 걸렸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벌써 협상을 한 거지. 이거 털어와서 군대에 무기도 주고 애들 월급도 주자. 이때 군대가 월급도 못 주고 있었거든. 그러면 안정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만 수입이 얼마를 정부에 주겠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당시에 연합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프랑스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 연합 세력을 깰 때는 연합을 먼저 깨야죠. 근데 연합을 깨려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강국을 칠 수가 없잖아요. 요 사이에 껴있는 게 이탈리아였고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로 연결돼 있는데 이탈리아를 끊으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로 오는 길목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이었어요. 돈 있어. 군사적으로도 적의 반혁명 연합을 깰 수 있는 고리야. 나 출세할 수 있어. 국민 영웅 될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귀족과 프롤레타리아와 서민과 빈민층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아봤더니 서로 죽여요. 그런데 이제 누가 잡아도 서로 죽일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상황인데 나폴레옹이 가만 봤더니 이거 그냥 이렇게 둬서는 누가 잡아도 서로 결국 죽여. 근데 이탈리아를 봤더니 저거를 우리가 치면 돈 가지고 올 수 있어? 환영받을 거야. 권력 내가 잡아도 다 환영해 줄 거야. 독일, 오스트리아 못 쳐 지금. 근데 여기서 가지고 오면 우리 프랑스는 강해. 우린 할 수 있어. 그리고 모두가 나의 권력을 응원해 줄 거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 자, 이탈리아를 치자. 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오, 정리 기가 막히시네. 좋아요. 허준 씨가 너무 정리도 잘해주셨고 단박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제 목적도 알았고 방향도 알겠는데 나폴레옹이 정작 이탈리아 방면군의 사령관이 되려면 뭔 계기가 있어야 맞아. 될 누가 거 아니에요. 시켜줘요? 그냥 무턱대고 난 이 모든 계획을 가졌어. 이제 가봐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받지 못하는 포병 맞아요. 준장 계급장은 달고 있었지만 한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맞아요. 제대로 보직도 못 받았는데 네. 갑자기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은 제로죠. 그렇죠.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 1795년 10월 5일 방데미에르 13일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뭐냐면은 국민공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다음 의원들은 3분의 2는 기존의 의원들 중에 선출해야 돼라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권을 안 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파리 시내에서 무장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왕당파를 중심으로. 네. 병력이 2만 5천, 무장한 시민이 2만 5천 명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공회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5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뒤집어지겠네요. 거기다가 10월 4일 날 당시에 그 폭동을 진압하라고 사령관을 임명했는데 머누 장군이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머누 장군이 마음이 좀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폭동 주모자들하고 이게 일종의 유화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하면은 뭐 더 이상 뭐 체포하거나 뭐 처형하지 않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한 거죠. 근데 폭동을 일으킨 측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졌다. 쟤네들 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센 이제 폭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10월 4일 날 문호 장군이 보직 해임되고 10월 5일 날이 됐는데 새벽 1시쯤이 됐는데 더 폭동은 이제 내일이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국민공회에서 비상이 걸렸죠. 이때 나폴레옹이 국민공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나타났느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문호 장군이 보직해임 됐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딱 나타났는데 정권을 누가 위임받았느냐면 그 전날 저녁에 폴 바라스가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딱 만난 거죠. 1시에, 네. 10월 5일 1시에 네. 만났는데 지금 막 폭동은 막 들불처럼 번지고 그래서 나폴레옹 보고 야, 네가 책임지고 지나갈 수 있겠나 딱 이야기한 거죠. 왕당파 막을 수 있어? 예, 나폴레옹이 딱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이동의 조건, 부대 이동이나 이런 작전에 관해서는 나한테 위임해달라. 공회의 군사 전권을 나한테 줘라. 그렇죠. 폴 바라스한테. 그래서 바라스가 오케이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폭도들이 국민공회 쪽으로 막 쳐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불과 5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딱 하나 떠올린 게 대포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대포가 원래 사볼롱 지역이라는데 40문의 대포가 있었는데 전임 사령관이 그걸 감히 파리 시내 투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웬 기병 장교가 씩씩한 기병 장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뮤라였습니다. 뮤라. 예. 그래서 당장 사볼롱에 가서 화포 40문을 가져와 그랬는데 새벽에 가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국민공회 주변에다가 딱 배치를 해놨는데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폭도들이 몰려온 거죠. 거기다 포도탄을 사용한 겁니다. 포도 산탄총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네. 수백 발의 그 쇠구슬이 날아가는. 그래서 뭐 300명, 400명의 무장 시민들이 거기서 살상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가 팍 꺾이면서 진압이 된 겁니다. 이 국민공회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영웅이죠. 영웅이죠. 조금 흥미로운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불과 20일 만에 3번 진급을 합니다. 20일 동안 3번이요? 3번이요. 거기서 또 바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군요. 처음에 10월 6일 날, 그 다음 날이죠. 공적을 딱 인정받아서 첫 번째 보직을 받은 게 뭐냐면 내무군 부사령관,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군 부사령관 받았습니다. 딱 열흘 지나서 10월 16일 날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한 거죠. 네. 26일 날. 딱 26일 날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군 사령관으로 전격 발탁이 됩니다. 사령관. 아마 군대 계급을 하면 안 나와 중장 정도의 계급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26일 날 딱 도달하고 나서 28일 날 이틀 후에 조세핀한테 딱 편지를 씁니다. 어떤 제목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감미롭고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조세핀. 이게 도함지 정치적 위상이 딱 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탈리아 방명군 사령관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 조세핀은 네. 나폴레옹 안 좋아했어요. 나폴레옹을요? 이게 갑자기 얘가 며칠 사이에 그냥 훅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그 재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연애 편지 쓴 거고 네, 조세핀도 뭐 이 정도면 네, 그 열흘 전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때 분명히 한식 뷔페에서 밥을 먹었는데 열흘 있다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한우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조세핀하고 만났을 때 나폴레옹이 만약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조세핀이 남자를 되게 잘 다뤄요. 그래서 얘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얘는 내가 남편으로 삼으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초반에 그렇게 했고요. 나폴레옹도 자기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 인생에 지장 없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난 촌뜨기로 바보 같은 놈이 돼도 상관없어. 그게 내가 전쟁하고 출세하는데 지장 없어. 그러면 거기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내 인생에 중요해. 그러면 잔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갔던 사람이 이건 장군님도 아실 거야. 군대라는 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딴 사람이 10사람 몫을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는 진짜 10사람, 20사람 몫을 해요. 그렇게 쪼아대니까 딴 데서는 사생활에서는 그냥 바보처럼 살자. 뭐 상관이 있냐. 이거를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녀가 보니까
얘 77 맞거든. 그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77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는. 되게 잔인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와, 나폴레옹의 정말 이 엄청난 대처 능력, 엄청난 정치적 선택, 이걸로 결국은 이탈리아 방면군이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이 되는 계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희망, 그다음에 이탈리아 방면 쪽에서 근무했던 근무 경력, 또 당시에 높아진 정치적 위상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러네요. 뭐냐면은 1795년 초가 되면은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이 셰러 장군이었는데요. 이 장군이 국민공회에다가 엄청난 불평불만을 계속 보고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공회에서 나폴레옹이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작전 명령이 내려오는데 이 셰러 사령관이 보기에는 정말 비현실적인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한 3번을 보냅니다. 네. 국민공회에서 열받았죠. 그렇잖아도 나폴레옹이 이미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고 그래서 야 이번에 나폴레옹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을 1796년도 3월 2일 날 드디어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방문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사령관에 딱 임명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국민공회 도서관에 가서 이탈리아 작전에 관계된 모든 자료와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삽시간에 그 이탈리아 방면의 작전에 관계된 자료를 다 섭렵하면서 3월 9일 날 조세핀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부가 있는 니스 방향으로 바로 출발을 하죠. 26일 날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부가 있는 이제 사보나 지역의 사령부에 딱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나폴레옹이 뭐 제갈공명처럼 천재성만 가지고 군사 작전을 한 건 아니다.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와 노력과 이런 걸 과정을 거쳐왔다. 이런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르미도르 반동 사건으로 로베스피에르 일당이 숙청당하자 나폴레옹 역시 구금을 당한다. 하지만 살리세티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후 이탈리아 방면군의 포병 지휘관 직책을 수행한다. 왕당파 폭동이 일어나자 나폴레옹은 성공적으로 폭동을 진압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에 발탁된다. 이탈리아 원정을 위한 나폴레옹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 셈이다. 나폴레옹이 이제 도착하기 전 이 현장 상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군이 나폴레옹이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당시 프랑스군은 혁명 전 군대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징병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막 늘어요. 94년에는 77만 또는 45만 명 정도가 이제 엄청난 대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군대는 장비가 제대로 안 오면 개판이 돼요, 진짜. 그쵸?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철모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일단 그건 그거고 훈련하자. 훈련 절대 안 됩니다. 훈련할 때 철모 쓸 데 없죠, 그죠? 하지만 훈련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좀 엉망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장군들 막 이렇게 많이 숙청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러니까 실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올라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또 이미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 군대 내에서도 밑에서 올라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폴레옹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도 당시 이탈리아에 5명의 사단장이 있었는데 얘들이 경력 보면 뭐 용병, 범죄자, 뭐 외국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대능력 검증 시대가 벌어져서 이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대체로 한 가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대장하고 사단장은 다른데 사단장이 되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경력을 봐요. 외국인, 뭐 사병, 용병 애들이 다 경영을 못해요. 인기 좋고 이건 되는데 경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이럴 때 이제 나폴레옹이 오는 거죠. 제갈공명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삼국지 말고 정사의 제갈공명이 필요할 때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오니까 다들 뭐 이거 젊은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싫어했는데 얘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쟤들을 어떻게 제압할까. 그래서 탁 하니까 보급 가져와, 돈 끌어와, 갑자기 군대가 싹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자기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복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방면군의 군사적인 상황을 또 이제 프랑스 동부 지역의 이제 군사작전 큰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동쪽 국경선이 크게 보면 이제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에 일개 군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뮤즈강 방면군이라고 해서 한 8만 명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방면 쪽으로 해서 라인강 방면군에서 한 8만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산을 경계로 해서 한 18,000명. 이탈리아 방면군은 4만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방면군이 사실 장점도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공은 라인 방면군, 그다음에 뮤즈강 방면군이 주공이었습니다. 특히 라인강 방면군이 제일 주공이었죠. 그리고 작전 계획 전체도 보면 라인강 방면군, 알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방면군이 피에몬테, 롬바르디아, 티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방면군이 가서 티롤 지역에서 합류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작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맨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방면군은 양공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이었죠, 조공.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였는데 또 하나의 제한 사항이 뭐냐면은 영국군이 해안에서 계속 함대 해군이 운용되니까 그 해안선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병력이 일부가 더 거기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활용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군 또는 이제 연합군의 단점은 결과적으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장점과 지형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내려가면서 벌써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전임 지휘관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임 사령관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보급품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중앙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나폴레옹은 어디까지 생각한 거냐면은 초기 작전을 성공해서 이탈리아 지역에서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로 병사들의 보급과 봉급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작전만 성공하면 이 문제를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구상하고 내려간 거죠. 근데 전임 사령관들은 어떻게든 중앙정부로부터 그 전에 보급을 충분히 받아서 작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중요한 특징이 이때도 이탈리아는 계속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북부에 가장 그래도 큰 어떤 연합 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피에몬테 공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를 전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리돼 있고 더욱이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지금도 이탈리아 큰 도시죠. 밀라노는 오스트리아의 거의 직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인데 나폴레옹은 요거를 또 노렸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기에 야 이거 지금 유럽 상대로 싸우는데 다른 데 치기에는 괜히 우리가 힘소모되고 안 돼.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이 저기 아주 노른자 위야. 저기 가서 팡 쳐가지고 돈 싹 끌어다가 나머지 유럽하고 그렇죠. 하나씩 싸워야겠어. 네, 그렇죠. 라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전략적 구상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투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원래 나폴레옹이 먼저 성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4월 15일 날 공격을 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스트리아가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스트리아가 4월 10일 날 볼트리라는 그 국경선에 있는 거점을 오스트리아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그 거점을 공격한 것을 프랑스군이 방어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의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대 배치, 사령부 위치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결국은 지중해를 연해서 있는 그 도로, 그 축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프랑스군이 올 것이다. 주 전투는 여기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간파를 한 거죠. 그러고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오스트리아의 아르장토 장군이 이끄는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몬테노테의 그 요새 산악 지역의 거점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저기서 이제 프랑스군이 잘 방어를 했죠.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함락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보고를 받자마자 나폴레옹이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밤에 부대를 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일 날 새벽에 딱 도착해서 아르장토 장군의 척후방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야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가 와서 뒤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6천 명 중에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아르장토 장군이 더 이상
사실은 작전을 하기가 곤란해지니까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철수합니까? 대구로 철수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끝까지 추격해 하고 마세나를 보내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서 롬바르디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격파돼 버렸죠. 네. 그러면 어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피에몬트는 완전히 그렇죠. 네. 방향을 왼쪽으로 탁 전환해서 체바, 그다음에 몬도비아 이런 쪽으로 해서 공격을 치니까 피에몬테 공황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피에몬트는 막을 지금 힘이 국이 없는 없어요. 거죠. 오스트리아도 지원군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토리노 지역으로 철수했다가 바로 일주일 후에 항복. 항복이 아니라 휴전협정. 항복에 가까운 휴전협정. 말이 휴전협정인 거지 달라는 거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렇죠. 예, 그거죠. 전형적인 그 중앙 돌파와 각계격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유럽은 그러니까 좀 약간 동양의 전투와 유럽의 전투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항복을 하는 순간 그러면 안 칠 테니까 협상 어떻게 할 거야라고 협상을 굉장히 쉽게 하고 굉장히 잘 협상이 네, 지켜지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말 왜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게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전의 전쟁은 일종의 항상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 하에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 이익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죠. 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념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무조건 항복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전쟁의 목적과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입되면서 무조건 항복이 들어갔죠. 네. 저때 당시에 유럽은 그냥 다들 어떻게 보면은 친척 관계가 참 많아가지고 그래 너 항복했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그렇죠. 돈 다 네, 내놔. 배상금 내고 뭐 이 정도 공화국 설립하고 이건 우리 세례권이야 인정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피에몬테는 그냥 오스트리아 군이 나폴레옹이 하고서는 그냥 피에몬테는 항복. 근데 사실. 생각처럼 쉬운 건 절대 아니고 네. 나폴레옹의 전술을 이야기할 때 일반인 분들이 잘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중앙을 쳐서 왼쪽으로 돈다 뭐 이러면 왠지 보통 사람도 할 것 같잖아요. 네. 막 중앙 갔다 왼쪽 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계곡으로 끌어들여서 폭파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양동 정도 하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나폴레옹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뭐 집안에서 무슨 공사 같은 거 할 때 오히려 전문가분들은 되게 신중하잖아요. 네. 이거 한번 해보고 해야 됩니다. 막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하면 되지 하면은 하다가 꼭 뭔 별일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맞아, 상황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말씀하세요. 되고 그럴 때 깨닫는 거지. 이게 한번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다 가면 그 지형을 갖고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동도 해보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오다가 몇 명이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걸 다 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가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산악 지형에서 폭우가 내리는 동안 이동해 와라. 옛날에 폭우가 내리는데 오다가 군대가 대포 다 망가지고 애들 탈진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해보고도 이걸 잘 못해요. 근데 나폴레옹은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다 중앙에 고착시키고 네가 밤에 와라 그러는데 이게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간 전투, 야간 작전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야간 전투, 야간 작전 하는 게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네. 가능하지 않은 전투기 네. 때문에 안 했던 것도 굉장히 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야간 전투 하다가 다 대형 흐트러지고 네. 탈영하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뒷세대인 남북전쟁을 가더라도 야간에 전투하다가 자신들의 장군을 쏴서 죽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뭐 기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패배한 전투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야간 전투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전투였죠.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너 저기 가, 너 저기 가 이렇게 하는데 나폴레옹은 쟤랑 붙으면 30분은 버틸 거다. 쟤랑 하루 종일 안 될 거다. 그러면 얘를 일로 돌리면 얘가 5시간이면 오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나폴레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병력이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는 평야에서 할 때가 더 힘듭니다. 산은 군대가 분열되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좀 틀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나폴레옹이 아우슈트리츠나 이제 점점 가게 되면 평지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150km 밖에 있는 애가 와라. 이런 능력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산에서 하면서부터 키워지는 거. 남들은 아예 안 하는 걸 하고 이거를 계속 확장시켜 간다가 나폴레옹의 진짜 무서운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폴레옹이 능력이 있지만 군대가 못 따라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프랑스군의 가장 큰 당시의 프랑스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빠른 기동력이었습니다. 기동력. 그러니까 나폴레옹군의 기동력을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하루의 행군 거리, 이동 거리가 최소 15km로부터 최대 40km까지 나옵니다. 와, 거의 현대군이 그렇죠. 프랑스군의 당시에 어떤 기동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다른 국가 군인들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프랑스군의 행군 속도의 기동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된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행군 속도. 네. 그러면 다른 나라 군대, 오스트리아군이나 영국군의 행군 속도는 무슨 기준이냐? 마차 끌고 가는 기준이죠. 지금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나 말을 통해서 보급품을 끌고 가는 그 속도가 부대 기동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병사들이 걷는 속도가 부대 기동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보급과 상관없이 가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이 보급이 뒷받쳐 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들은 기본적으로 창고에 의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그쪽으로 군대가 가는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 창고에 의한 보급 플러스 현지 조달. 여기서 현지 조달을 하면 체계적인 징발을 통해서 현장에서 쉬운 말로 배상금을 뜯어내던 어떤 하든 간에 하여튼 현지에서 뽑아내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프랑스가 그것을 뭐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프랑스 군대는 혁명을 통해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본국에서 그 5배가 늘어난 군대를 어떻게 다 보급을 해줍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현지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군대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 징발이라는 시스템을 발전을 못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북부 이탈리아, 독일, 뭐 프랑스 이쪽 지역은 한 10만 명 병력이 가면은 한 100km 정도의 범위만 주면은 징발을 해나가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또는 이제 다른 오스트리아 군대는 100km가 아니라 뭐 500km 반경을 줘야 되고 전부 창고에다 어느 정도 90% 이상 재워놔야 작전이 가능한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어쨌든 귀족들도 자기 군장을 자기가 메고 보급품은 최소화되고 뭐 국가에서 혁명 정부가 일정 부분 보급은 해주지만 현지에서 징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징발하는 그 방법이나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발전이 되고 이게 상호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요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약탈하고 징발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 군대는 약탈하는 그게 아니고요. 네, 군대가 그냥 약탈을 해버리면 더 굶어요. 네, 그렇죠. 전혀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더 황폐화되고 프랑스군은 무작위적 약탈이 아니라 그걸 조직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군대는 다 약탈을 하는데 그게 병사들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무절제하게 없어지느냐 그것이 통제된 상태에서 군대 보급 자원으로 관리되느냐가 다른데 프랑스 군대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거는 웰링턴 장군도 프랑스군의 조직적인 징발 시스템에 관해서는 감탄을 했던 겁니다. 야, 우리 영국군 같으면 저 지역에 가서 하루도 못 있어. 일주일도 못 있어. 근데 프랑스군은 거기 가서 2주씩, 3주씩 버티면서 작전을 한다는 거죠. 네. 웰링턴 장군도 인정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자신만의 전술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오스트리아가 먼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만약에요. 우리 방종관 센터장님이 오스트리아 군의 센터장이었다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이 결과론을 가지고 이렇게 비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맞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면 네. 각계격파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뭐냐면 협조된 작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오스트리아군이 몬테노토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서쪽에는 피에몬테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나폴레옹군을 그 척방을 치거나 지원을 해줬어야죠. 물론 나폴레옹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을 겁니다. 견제 부대를 보내서 다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산악이라는 거죠. 산악 지역에서 군대는 통상 수세적으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자기 생존성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지키는 작전을 네. 통상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피에몬테 왕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그 전에 오스트리아가 와서 도와주기보다는 뭐 약탈도 하고 갑질도 하고 쉬운 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쟤네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위험이 처하면 당연히 철수할 거다. 피에몬테군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이 위협에 처하더라도 과감하게 나가서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뛰어난 점은 바로 그런 구조적인 지형과 국제관계 구조적인 문제까지 저게 취약점이라는 걸 고려하고 작전을 했다는 게 뛰어난 점이죠. 그래서 장군들 또는 고급 지휘관일수록 큰 틀에서 정책과 전략, 시야가 넓어야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위관장교, 연관장교 수준의 사고만 하면은 그런 취약점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의사결정과 전술로 피에몬테 지역에서 나폴레옹은 금방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전부터 내가 갈 곳은 이탈리아 방명군이구나 라는 생각을 준비해 왔고, 구금된 와중에도 전략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왔던 나폴레옹의 선택이 아마 이러한 미래를 결정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나폴레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이탈리아 방명군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피에몬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를 통해 원정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북부를 향해 진군한다. 나폴레옹의 진격을 막아서기 위해 오스트리아군이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유럽 정복의 시작, 이탈리아 원정. 많은 시청 바랍니다.